올해 들어서 두 번째 물레 공부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물가 실명제,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물가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정부 각 주요 부처의 국실장을 책임져라 하는 물가관리 실명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작년 후반에 경제 시평에서도 이미 소개가 된 바 있고 또 이 공부방에서도 물가 1%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물가 1% 상승이 단지 2%, 3%, 3%에서 4% 이렇게 1% 올라가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치 지진의 진도가 한 단위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시장 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가 안정이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너무나도 이 물가가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중앙은행한테 물가 관리의 그 책임을 전부 전담시켜서 오로지 물가 관리 하나만 제대로 해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지상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의 안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물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작년 연말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1%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가볍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국민들이 아주 너무나도 힘든 그런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를 위해서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위협 요인 중에 하나, 경제적인 위협 요인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 내지는 물가 폭등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곧바로 물가 실명제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이 물가 문제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죠. 당장에 작년 12월 초에 저희 연구소가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부동산 실제로 이제 그 실거래가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페이스북인가 트윗에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가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라고 이렇게 느껴서 그래서 곧바로 12월 3일날 저희가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12월 7일날 1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곧바로 나왔죠. 근데 사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연초에 첫 번째 경제 시평에서 이른바 민스키 모멘트라는 이야기를 했죠.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미국의 주가가 현재 지금 90년대 중반 때 한번 이제 거품이 있었고 IT 혁명을 기반으로 한 IT 버블이 한번 있었고 2000년에 들어와서 2004년부터 5년, 6년, 7년까지의 또 이른바 서프라임 론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투기 거품 및 증권화 투기 거품이 한번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2009년부터 다시 이른바
예, 양적 통화 확대에 기반한 세 번째 그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민스키 모멘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주류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보는 이제 경제 위기론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 버블론, 이런 것은 이건 이제 이른바 통화론자들이죠. 시장론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딱 설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그 내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뭐,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한 3, 4일 후인가 4, 5일 후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 시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경제 시평이 나갔는데, 그걸 포함해서 또, 이전에 공부방에서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20년, 80년대 후반에 부동산 거품이 발생해서 90년대부터 거품이 꺼져가지고 지금 20년에 이르는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장기 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이 물론 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충격으로 인한 요인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른바 고령화, 일본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의 그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어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이것이 굉장히 그 일본의 장기 침체의 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올 연초에 일본은행 총재가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설명과 일본의 이제 지금 디플레, 그다음에 장기 침체 원인에 대해서 똑같은 설명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맞먹죠, 지금. 거의 맞먹죠. 그러니까 뭐, 저희 공부방에서 이제 유럽의 그 경제 위기나 미국의 지금 그 상황 또는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의 지금 일본은행 총재나 이제 FRB에서 말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물론 이제 지금 그 경제 시평이 지금 1회, 2회, 지금 3회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올 연초에.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 시평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 앞전 공부방에서 했던 평균의 원리에 대한 부분 설명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갈 겁니다. 이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평균의 원리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FRB가 미국 의회에 뭔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떠받칠 수 있는 결정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현재 미국의 주가는 FRB가 양적 확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막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깔아앉고 있어서, 부동산을 좀 다시 띄울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라. 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똑같아요. 저희 공부방에서 또는 경제 시평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하여튼 이런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많죠. 그냥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어도 뭐 이런 정도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저희가 공부방에서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로 자영업 이야기가 또 훅 나왔죠. 작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자영업 위기가 이제 예견돼 있다. 내수 침체가 예견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훅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의 인구 전망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가 또 언론에 막 훅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있었긴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이제 그 상황의 전개에 따라 맞춰서, 정말로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이든 경제 시평을 통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들이 결국에는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탕되면서 어떤 공론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정치권들은 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하여튼 뭐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첫째는 아예 애초부터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그다음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악화되잖아요. 악화되면은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고 못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는데 안 물러나죠. 끝까지 이름하고 간판 바꾸고 다 헤쳐모여가 해가지고 끝까지 해먹으려고 하죠. 뭐 한나라당 민주당이 다 똑같죠. 하는 행태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그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물가 문제나 아니면 일자리 문제나 뭐 제반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관련된 뭐 이렇게 어떤 사회 안전망 문제 뭐 연금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권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입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엉터리 정책을 입법을 해버리면은 결국 경제 전체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정치권이 제대로 된 입법을 하면은 정책 입법을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부러 엉터리 정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대로 된 정책 입법을 못할까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모르는 건 말할 수 없는 죄죠. 일반 평범한 사람은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적어도 국가를 경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하면은 말할 수 없는 죄가 되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럼 완전히 당하죠. 그렇죠. 나라 뺏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모른다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큰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지금 한국 경제가 올해 뭐 들어와서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나빠진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이전에 참여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이제 상김 시대라고 쳐서 과거 이제 민주화 시대의 마지막 정부라고 이렇게 쳐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2000년대 21세기로 넘어들어서 이제 새로운 포스트 삼김 이후의 정권인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이 1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정책 실패들이 누적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발전할 그런 위험한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불과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8년, 9년 이 무렵만 해도, 장바구니, 마트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한 5만 원 들고 가서
물건을 지금은 10만 원 가지고 가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보면은 뭐 3%, 4%뭐 이 정도 올랐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엄청나죠. 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의 진도 1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지진의 진도 1이 올라가면은 리터 지진계로 측정되는 그 마그니튜드 진도가 1이 올라가면 그 에너지는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1%가 올라가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 물가는 그 10배 이상이 된다 이거죠. 그런 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올바른 경제 정책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정책이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거 물가 1% 올라간다. 아 그건 그냥 조금 물가 올라가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느끼기 때문에 그 올바른 좀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물가에 관한 거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올 들어와서 이제 물가 관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물가 관리에 관한 어떤 그 책임 실명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라든지 뭐 풍자라든지 뭐 야유가 있죠.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원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그 수입하는 중동산 그 유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 보시면은 지금 2008년 그 배럴당 140달러, 그때는 이제 조금 그 중동산의 경우에는 120달러를 좀 넘었었는데, 그때는 아직 못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그 2010년 그 후반 이후에 급등을 해서 지금은 현재 배럴당 그 100달러대에 지금 그 올라와 있죠. 굉장히 지금 유가가 높은 상태에 있어서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원가 상승, 한국은 원유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지금 현재 그 유가가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굉장히 지금 잠재적인 또는 현재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지표로 LNG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보면 천연가스 역시 2008년도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2006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2006년 1월에 가격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08년에 거의 2배가량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한 1.67배 정도까지 다시 2006년 1월에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1.67배. 어쨌든 2008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계속 이것도 지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약간 이제 그 후반부터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석탄 같은 거. 석탄 이야기하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요새 석탄물 쓰는 데가 석탄 쓰는 데가 주로 어디죠? 일반 가정에 옛날에 연탄 썼잖아요. 지금은 누가 연탄 합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시기로는 이게 무슨 이렇게 직접적인 서민 물가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석탄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죠? 예, 화력발전소. 예. 발전소 연료의 거의 화력발전 중에서, 그러니까 석탄을 연료로 쓰는 그 한국의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이 한 40% 아마, 그 다음에 석탄이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석탄의 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발전 단가가 올라가죠.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 석탄 가격의 현재 수준이 2008년 고점 수준에 거의 같은 수준까지 와 있죠. 상당히 지금 그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06년 1월 역시 100으로 했을 때 1월에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뭐 한 350에서 400 사이까지 와 있죠. 굉장히 지금 그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작년 후반부에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꺾이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철강 가격이 높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철광석 가격이 높으면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특히 철강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죠? 건설이죠, 건설. 예. 건설 이렇게 원가가 상승하죠.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꺼지고 있는데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 그 대책이 없죠. 그다음에 철광석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의 경우, 철강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게 그 주로 한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수입해 들어오는 물건에 해당하죠.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품의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제 2008년대에 비하면은 아직도 뭐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보시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알루미늄은 계속 다시 작년 후반부터 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알루미늄 시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어요. 적자 낸 이유는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루미늄은 지금 이제 시황이 약화되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음 니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니켈도 역시 이렇게 많이 위축되고 있죠. 그다음에 동 있죠, 구리. 동광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를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다고 했다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연은 이렇게 2006년에 올랐다가 또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후반부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잘 이렇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는 어떤 모습이죠? 작년 후반부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상승세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작년 후반부터 약간씩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자재는. 꺾이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발 채무 위기로 인해서 유럽의 경기가 이제 크게 침체될 것이라는 침체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벌써.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원자재는 아니지만 디램은 뭐라고 이렇게 예전에 지금 부른 디램을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이런 이 반도체도 산업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죠. 완전히 가장 기초적인 부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디램 가격을 보면은 2007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가격이 푹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2008년 후반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버렸나요? 거의 뭐 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죠. 2007년 가격에 비해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2010년 중반 무렵에는 2009년에 비해서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올랐나요? 올랐다가 다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죠?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거꾸로 말하면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수요에 비해서. 근데 어쨌든 그 수요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다가 이게 쭉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공급 과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를 수요로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2007년 1월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2007년에 쭉 올랐다가 다시 거의 지금 뭐 한 7분의 1 가격 수준까지 정점에 비해서 6분의 1이나 7분의 1 정도가 떨어졌다가 그 후에 이제 2009년 후반부터 계속 하향세를 그리고 있죠. 플래시 메모리가.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용도는 이런 거 다 아시죠? 어디에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복합칩,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 할까요? 하나의 칩에 뭐 동영상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음성도 처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 같은 것을 이렇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말하죠. 그런 칩 역시 이건 약간 지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는 맞습니다. 그래프는 맞는데, 2007년에 쭉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2010년 하반기부터 좀 이렇게 시황이 좋아졌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작년 후반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IT와 관련된 요새는 IT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산업, 대규모 그런 공장 생산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복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쪽이 좀 또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은 지금 작년 후반부터 굉장히 또는 그 전부터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가격 추이 농산품이죠, 이제. 식품 가격 추이를 한번 봐보시면, 요건 이제 국제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하는 이제 식품 가격 지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8년에 이렇게 급증했다가 쭉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2010년 후반부터 이렇게 다시 급증하죠. 이건 뭐 때문에 급증했죠? 미국의 2차 양적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축 떨어진다라고 우려해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급증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중국 같은 경우에 가뭄 매년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었다가 홍수가 났다가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 예전에 이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 후반부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이런 육류는 별로 이렇게 물론
그 작년 올 연초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증가세가 상승세가 이렇게 멈추고 있지만 육류는 그렇게 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육류. 근데 한국 경우에 지금 최근에 송아지 한 마리가 뭐 10,000원도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난리 나 있죠. 그다음에 뭐 낙농품 우유 제품이죠. 낙농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곡물, 쌀이라든지 주로 이제 옥수수, 콩, 대두 같은 거, 그다음에 밀 같은 거, 뭐 이런 그 곡물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도 지금 이렇게 2010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건 이제 세계 전체의 가격 동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세부 품목으로 들어와서 대두, 이제 한국이 수입하는 콩류죠. 보시면은 2010년 후반에 그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가 팍 올랐죠. 올랐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이렇게 수입하는 이렇게 대두류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관련된 제품의 물가는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이건 한국이 이렇게 수입하는 밀 가격을 나타내는데 역시 2010년 후반에 수입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라면 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빵값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그 다음에 옥수수는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네? 한국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만드나요? 그거 안 하죠. 옥수수는 주로 어디 쓰죠? 그렇죠. 지난 공부방에서 했잖아요. 한미 FTA 관련하고 농업 경쟁력 조사해서 한번 했잖아요. 옥수수는 수요가 사료용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송아지 소 가격이 폭락한 것은 공급 과잉 때문에 살아있는 소는 먹어야 되잖아요. 값은 떨어져도 먹여야 되잖아요. 뭐 돼지가 됐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은 그대로 멈춰 있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유, 원자재,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농산품 가격들의 흐름에 대해서 최근까지 흐름에 대해서 봤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원유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수준 유지를 하고 있고 뭐 LNG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고 반면에 원자재 가격들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은 쭉 올랐다가 작년 후반부터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품류 같은 경우도 작년 2010년 상반기까지 2010년까지 급등했다가 작년 후반부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조금 꺾이거나 횡보하고 낮은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품 가격은 하여튼 작년 후반부터 전체적으로 꺾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 원자재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가격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작년 후반부터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꺾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주요 이제 나라별로 그러면은 그 물가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방금 여러 가지 이제 제품별, 상품별로 이렇게 물가 추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고서 이제 주요 나라별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먼저 이제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에 거의 5%, 5.5%까지 올랐다가, 2009년 금융위기 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렇게 뭐 2%를 넘었다가 다시 이제 뭐 좀 반등을 했다가 2010년 후반부터 이른바 제2차 통화약 그 확대책을 시행하면서 물가가 팍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간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가 올라가고 농산품 가격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제품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작년 후반에 이제 또 가파르게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작년 후반에.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3%대를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그 FRB가 물가 관리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잠정적으로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물가 관리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근데 이 2%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그걸 이제 근원 물가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근원 물가가 2%를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리는 그런 기준이라고 이제 삼고 있는 거죠. 그 근원 물가 추이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가 그 2006년, 7년, 8년 그까지도 계속 2%를 넘는 수준을 유지를 해왔다가, 그래서 사실은 2006년, 7년에는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FRB가. 계속 금리를 올렸다가 2008년 후반부터는 이제 2% 밑으로 떨어지고 2010년에는 이 근원 물가가 1% 밑까지 떨어져서 이때는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그래서 그 침체에 빠지는 걸 막으려고 2차 양적 확대 정책을 했다 이거죠. 그 2차 양적 확대 정책을 펼쳐서 그 유가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갔지만 점점 근원 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여전히. 그래서 지금 2.2%까지 이르고 있어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2%면 이미 이제 FRB가 잠정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기준치인 2%를 넘어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FRB는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2013년까지 지금 현재 제로금리 2013년 여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안 바꾼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결국에는 이걸 뭘 말하죠? 이런 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근데 유로화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로화권의 경우에는 지금 3% 소비자 물가가 3%고 근원 물가는 2%에 달합니다.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 관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 소비자 물가가 2%를 넘어가면 금리를 올린 거다라는 식으로 해놨어요. 목표를. 그러니까 지금 3%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죠. 안 올리는 이유는 지금 채무위기로 경제가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유로화권 것을 보면은 물가는 높은데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나빠져요. 유로화권. 사실 미국도 그 경기가 앞에서 경기가 뭐 미국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쨌든 금융위기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실업자 수가 600만 명이 더 많은 상태이고,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금융위기 전에는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4,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여전히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계의 어떤 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3%대 근원 물가는 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아니면 상승 압력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다 이거죠. 유로화권, 미국하고 유로화권이 그러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입니다. 그 다음에 RPI라는 것은 이제 소매 물가 지수죠. 직접 이렇게 점포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가격 지수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4.8%로 나와 있는데, 영국 잉글랜드 은행,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이죠. 작년 초에 작년 초면은 2011년 초죠. 2011년 초고 2010년 초에도 물가가 2%, 3%, 아직 3%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였죠. 2010년 초에.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이제 5%를 넘었는데, 영국 잉글랜드 은행도 똑같습니다. 물가 관리 목표치로 물가 상승률이 2%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린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금리를 계속 안 올리고 있어요, 영국 은행이. 지금 0.5%인가로 묶어놓고 있죠. 안 올리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서 안 올렸냐면,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가 작년에는 작년 후반이 되면은 물가가 훅 떨어질 거다. 라고 하고 안 올렸어요. 근데 작년 후반 돼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잉글랜드 은행 자료들을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의 어떤 경제 상황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잉글랜드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영국 경제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있죠? 지금 이제 거꾸로지려고 이렇게 막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물가는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건 높은 수준이 유지하면서 영국도 똑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5%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물가가 이렇게 5%라는 것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약간 후반에 꺾이고는 있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 독일 경제는 지금 경기가 좋죠. 유럽에서. 왜냐하면 유로화가 너무 지금 독일 경제의 경쟁력에 비해서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대단히 높아요. 독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역대 최저예요. 독일은 실업률이. 그럴 정도로 지금 경제가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달라요, 좀.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지금 이제 채무 위기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막 그런 단계죠. 프랑스를 보시면은 그다음에 프랑스는 지금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소비자 물가는 2.7%고 근원 물가는 아직 1.8%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거꾸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유로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뭐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수입 초과 국가라 그랬죠. 쌍둥이 적자 국가죠. 프랑스가. 그래서
유럽의 미국이라고 그랬죠.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를 겪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입 초과이다 보니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 물가 상승률이 높죠. 수입을 더 많이 하니까. 그 수입 물가 인플레 압력이 지금 높은 거죠. 경제는 침체해 있는데. 그런 모습이죠. 나라마다 그 물가 상승이 똑같은 그 뭐 상승을 보인다라고 그래도 그것이 내포하는 현실적인 의미는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사실 이미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반열에 들어와 있죠. 이탈리아는. 근데 물가는 3.7%예요. 그 다음에 근원 물가도 거의 3%예요. 이탈리아는 이미 마이너스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가 마이너스인데 이탈리아도 물가가 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전에도 거의 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기껏 2008년에 이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넘어갔을 때 조금 그걸로 인해서 2% 좀 소비자 물가가 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0%대 아니면 마이너스 이 근원 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금은 완전히 2009년부터는 마이너스대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 하락에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엔화 강세라 그랬죠. 수입 물가가 팍 떨어져 버리잖아요. 원래는 아까 10년에 미국이 2차 양적 확대 정책을 할 때 유가도 올라가고 농산품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본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간 만큼 엔화가 강세를 보여가지고 그걸 상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여전히 그 마이너스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도 잘 봐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4%대를 넘어 들어왔죠. 지금 2010년에 돌아서는 대체적으로 4%를 넘고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 다음에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2.8%. 한국은행이 말하는 이제 물가 관리 목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보면은 3%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2%에서 4%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4%를 넘어가면은 알기 쉽게 말하면은 4%를 넘어가면은 금리를 올리고 2%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근원 물가로 보면은 지금 2.8%니까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중앙은행들의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근원 물가가 대체적으로 2%예요.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한 물가 관리 목표치는 뭐 나라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도 지금 이미 그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일반 물가가 2.8%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6%를 넘었다가 지금 빠르게 떨어져서 4% 전반 4.2%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6%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다. 이게 내려오고 있는 뭐 그 원인 중에 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주로 식료품 가격 급등과 이제 그것이 또 다시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그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미국이든 유럽이든 독일을 제외하고 주요 개별 국가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뭐 그 외에 또 뭐 스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뭐 3개 정도. 그 다음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경제가 굉장히 그 가라앉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회복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해 왔다가 지금 상승하는 기세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그 경우는 주로 통화정책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공급을 막 늘린다 이거예요. 근데 공급을 막 늘리는데 그 공급을 늘린 돈이 경기를 부양한 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실물 경제를 실제로 부양하는 효과를 내야 되는데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이것이 돈을 많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냥 화폐적 인플레만을 유발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그런 건데, 근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그냥 체감적으로 이렇게 또는 직감적으로 알기 쉽게 보면은 첫째는 투기에 의한 것, 수급 불균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그다음에 불공정 담합 행위, 그다음에 이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상승에 의한 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적인 요인, 경기가 좋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진다든지 한국의 고환율 정책 같은 거지 물가 상승의 그 원인이죠. 지난 작년 연말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보여드렸죠. 달러로 표시한 수입 물가는 한 30% 올랐는데 그걸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를 계산하면은 55%인가 된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그 55%로 된 원인은 원화 환율이 25%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유가가 30% 농산품 가격이 30% 올랐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 버리니까 고환율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플러스 25%를 더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랬죠. 그것이 일반 수출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득이지만 1달러를 벌어오면은 900원 받는 게 아니라 1150원, 1200원을 받지만 득이지만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한테 간다. 일반 국민들이 그걸 다 부담을 하죠. 900원짜리를 1200원에 주고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통구조. 지금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지대죠.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투기, 수급 불균형, 불공정 담합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유형의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죠? 되게 그렇죠. 때려잡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비시장적 요인, 그러니까 이른바 정당한 방식의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뭐입니까 이런 것은? 물가 책임 관리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불공정 거래 담합 그거 누가 하죠? 공정위원회가 가서 전부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너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한다. 그럼 그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투기 완장차고 가서 장사한다 이거죠. 안 한다. 너 왜 제대로 안 해? 쳐봐야죠. 그 다음에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있다. 야 이게 지금 무 파동이든 배추 파동이든 지금 이제 송아지 파동이든 소고기 소 파동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제대로 예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수급 물량 조절 어떤 조치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태만히 했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유가나 원자재 상승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가나 원자재 상승은 근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건 못 묻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유가나 원자재 상승이 그 물가 상승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에? 누구 돈으로? 이럴 때는 이런 유가나 원자재 상승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나 기술 개발 또는 에너지 절감형, 원자재 절감형, 그 기술이나 제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외부적인 외부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가, 벌써 여기 오니까 물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책임 관리제라 하면 모든 것이 물가 관리되냐 이거냐. 아니죠. 이런 엉터리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국가 경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경기 요인, 환율 요인. 이거는 뭐죠? 유통, 임대료, 인건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죠? 주로 정책적 요인들이죠. 정책적 요인이죠. 경기가 막 타오른다. 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율, 물가가 이제 막 그 원자재나 유가가 올라가는데 그때 막 환율을 그 고환율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물가 폭등이 일어나죠.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경제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 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자랑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으면은 환율이 금융위기 전에 달러당 900원, 930원에서 지금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900원 하다못해 850원이나 800원 그 정도 되어야 되죠. 만약에 그 말이 성립하려면. 근데 거꾸로 지금 1150원, 1200원이 돼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죠?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충격을 환율로 떠받쳤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1달러에 900원에 팔던 걸 1달러에 1200원을 주니까 수출하는 회사가 1달러로 안 팔고 0.8달러로 팔아버려요. 그래도 자기 1200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0.8달러로 팔면은 한 1000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금융위기 때보다 이익이 더 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담을 일반 소비자들이 다 떠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나 원자재 상승에 플러스로 겹쳐서 이제 고환율로 인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통구조 같은 경우도 이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이건 예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도 이게 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거 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말하죠? 이해관계에 걸려 있다 이거죠 지금. 제대로 정책을 시행을 했더라면은 유통 합리화를 통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결돼서 중간 유통 마진이 대폭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똑같은 말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건 거기에 하여튼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이 됐든 정부 관료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서 뒷돈을 받고 있든 무슨 이해관계 걸려 있든 거기서 뭔가를 챙겨 먹든 하여튼 그렇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잖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다 꼬꾸라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자영업자 문제 중에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임대료 문제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점심 때 월급쟁이들이 지금은 전에는 뭐 5,000원이면은 괜찮은 먹었는데 지금은 7,000원, 8,000원, 9,000원 요새는 다 뭐 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가서 먹어도 반 이상은 임대료에 그냥 가서 그 식당에 가서 앉은 자리값을 반으로 주는 거죠. 실제로 그 먹는 양은 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것이, 인건비는 이제 양면이 있죠. 정말로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인건비 상승이 있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그래서 물가 상승만을 초래하는 인건비 상승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그 일종의 정책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것들은 어떤 특정 개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야, 너 그 기획재정부의 뭐 경제정책국장이 네가 책임져. 너 실명적으로 이거 관리해. 라고 한다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그 물가 책임 관리제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대통령이 져야 되죠.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이 나와서 밑에 야 국실장 니네들이 책임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물가 하나를 이야기를 해도 물가면 그냥 인플레 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실제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가 1% 상승의 의미를 보면은 놀랍게도 이게 리터 지진 그하고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 삼아서 한번 이제 그 리터 지진계 매그니튜드의 그 지진 강도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리터 지진계로 2.5 이하면은 미소 지진 약하다 이거예요. 아마 그 소지진도 아니고 굉장히 극미하다 이거죠. 3에서 4.5면은 약간 드르륵 하고 흔들린다 이거죠. 소지진에 해당하죠. 근데 소지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4.5 정도 되면은 그 벽돌 담장이 무너지는 정도죠. 4.5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에서 6.5면은 중지진으로 이때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반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단계죠. 일반 건물들이. 7에서 7.5면 대지진으로 이제 왕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2.5 이하 정도는 그런 대로 괜찮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5%면은 담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집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건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렇죠. 지진에 대한 대비의 차이죠. 그 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대비를 해서 안전하게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차이죠. 안전하게 지은 나라는 4.5 지진에도 일본 같은 나라는 표도 안 나죠. 그건 경제로 환원해서 말하면은 경제 구조를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전한 그런 나라일수록 물가 상승률 3이나 4.5%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 4.5% 하면은 집이 무너져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거 아까 5%가 넘었죠. 5%가 넘었는데 강도로 보면은 중지진에 해당하죠. 이건 이제 막 집이 무너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6%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4%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지진에 들어가는데 소지진 중에서도 위쪽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구조로 보면은 이른바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제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4%를 넘는 물가 수준에서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그 압박이라는 것은 마치 중지진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얼만큼 그 내구력이랄까 내진성이라 할까요? 뭐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근데 그 지진 그러니까 이게 이 지진 매그니튜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에서 4로 이렇게 하나 올라가는데 그 파괴력이 10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물가 상승률 1% 증가가 얼마만큼 그 경제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는가 하는 걸 올바로 이해해야만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물가 관리를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서 해야 되는가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물가 상승의 이라고 해도 그 요인에 따라서 그 물가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걸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 일반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연초에 딱 대통령이 나와서 물가 관리 그래서 이제 개똥이 국장 너는 무 담당해 소똥이 국장 너는 배추 담당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을 떠받치고 있는 청와대의 그 측근 세력들이나 청와대의 그 비서진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하여튼 거의 몇백 명 정도 있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뭡니까?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면 집권당이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물가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대책을 이야기한다든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 사람도 없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지금 경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이런 것이 비단 뭐 이명박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그 정치 구조, 이런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정치 구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희 포럼 공부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가 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비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 한들 없습니다. 그런 비법은 없어요.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켜버리면 문제가 아니죠.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물가가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고 경기가 나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물가관리 실명제를 한다 하니까는 무슨 무국장, 대추국장, 소실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저희는 전문기관이고 전문가 아닙니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원유라든지 원자재 또는 반도체류, 그다음에 농산품들의 가격 동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요국들의 어떤 물가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과 물가 상승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봄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물가 관리 실명제가 무엇이 문제고, 이명박 정부가 그래서 물가 관리 정책에 있어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물가 관련